수업이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고 그랬죠. 지금 처음에 10곡태, 10곡태, 10곡태 하고 동영 이렇게 가는 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동영 하고 10곡태, 10곡태, 10곡태 하고 동영 이렇게 가는 학원이 있고, 그래서 지금 학원이 딱 둘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학원이 두 개 있고 이렇게 나가는 학원이 두 개 있는데, 여기는 이미 그러니까 1회차 동영을 본 거죠, 시험을. 평균이 오전반하고 저녁반하고 좀 점수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이 한 50점 내외. 그래서 52학원 봤는데 두 학원 다 51점이었던가? 그렇고 저녁반까지 합치니까 한 49점? 네, 이렇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점수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문제풀이반 끝나자마자 시험 보신 거잖아요. 내용 정리 없이. 그럼 요 정도 봤다는 얘기는 우리는 똑같은 문제 시험 보면 이분들보다는 점수가 최소한 얼마는 10점에서 15점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럼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점수랑 똑같을 거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3주 동안? 그래서 예, 그런 부담감을 갖고 시험 보세요. 부담을 확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부담 없이 공부하세요가 아니라 부담을 엄청 느끼셔야 돼. 시험 50일 남았는데 뭘. 지금부터는 밥맛이 없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돼서 머리가 빠지고 이래야 정상이에요. 응?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체중이 10kg씩 늘고 이래야 정상이라니까. 늘면 안 돼요. 예? 그거는 공부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스트레스 받는 시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1년 동안. 1년 중에 6개월은 널널하게 가셨고, 그 다음에 그 중에 6개월은 널널하게 못하니까 좀 공부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지금 2달은 마지막 스퍼트잖아요. 그럼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좀 가지시고, 그래도 내가 다음 시험에 이제 처음 동영 모의고사 볼 때 그래도 한 몇 점쯤은 나와야겠구나. 남들 하는 거 보니까 한 60점은 나와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제 50점 정도 나올 때 그래프 통계 다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빵점이고 여기가 100점이면 50점 정도 그래프 나오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가 뭐 한 30점대, 40점대, 50점대, 60점, 뭐 70, 80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래프인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쪽으로 좀 옮겨야죠. 산을. 그래서 산을 이렇게 옮겨서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그러면 평균이 한 60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목표니까 3주 동안 어떻게 하실지 설명 다 드렸죠. 10곡태 계속 읽으시라고. 읽으세요. 다른 거 하실 거 없고 읽으시고, 더군다나 우리는 명절도 중간에 껴있잖아요. 그럼 명절 때 며칠 쉬시지? 수요일부터 쉬죠. 수, 목, 금, 토, 일. 그럼 5일 쉬시니까 하루에 한 과목씩 읽어보면 6과목 다 할 수 있네. 그렇게 해서 4번 읽어볼 수 있죠. 4번. 그럼 4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시험을 보면 평균이 10점 정도는 더 올라가겠죠? 믿어볼랍니다. 38페이지 가시고 정책론.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 그때 되면 점수 나와요. 점수가 안 나오는 분 같으면 답안지를 내지 마요. 그럼 평균 점수가 올라가. 시험 문제 4문제 정도 나온다 했죠? 웬만하면 다 맞으셔야 돼요. 웬만하면. 그래서 얘는 내용이 쉬워서 다 맞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내는 게 똑같아서 다 맞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하셨던 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는 뭐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있다. 근데 주택 문제는 다시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로 나눠진다. 뭐 이런 것들 하나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동산 문제의 특성이라고 해서 4가지 있었죠. 그래서 뭐 비가역성, 악화 성향 뭐 이런 것들 설명한 거. 그럼 세 번째, 부동산 문제 쪽과 관련해서 또 하나 했던 게, 내 소득 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방법 몇 가지 설명한 거 있어요. 그래서 뭐 10분위 분배율이니 로렌츠 곡선이니 진위계수니 뭐 이런 거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어떻게 구해지는지까지는 모르더라도 그 값이 갖는 의미, 그래서 어떨 때 가장 공평한 거, 어떤 데 불공평한 거가,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했고, 또 하나가 내 주거비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나는 잘 사는 사람이냐 못 사는 사람이냐 나타내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슈바비 지수하고 뭐 PIR 또는 RIR 이런 것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모르더라도 이 값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는 거 가끔씩이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시장 실패에 대해서 배웠었죠. 시장 실패는 일단은 개념 별거 아니었고, 중요한 건 원인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드는 네 가지. 시장 자체가 불안전하다. 두 번째, 공공재라는 재화가 존재한다. 세 번째,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네 번째, 외부 효과. 그래서 어떤 것들이 원인인가도 물어본다고 그랬고, 그 구체적 내용 물어보는 건 딱 두 가지 있었죠. 공공재에 대한 얘기하고 외부 효과 얘기하고. 그래서 공공재에서는 꼭 기억할 게, 얘는 사회적으로 적정량보다 소생산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외부 효과는 공부할 게 또 두 가지였죠. 개념하고 외부 효과의 종류 두 가지 나눠서, 그래서 모함으로 나누는 거, 정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 그래서 기억할 것들 몇 가지 정리한 거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되는 게 이제 시장 실패. 그래서 시장 실패는 거의 90% 이상은 뭐 묻고 있어요? 외부 효과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공부했던 게,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용하는 정부 개입의 수단. 그래서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토지용 규제라고도 부르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직접 개입 수단이라는 거 있었고, 또 간접 개입 수단이라는 거 있었으니까, 공부할 건 각각 두 가지였죠. 개념 알고 계시면 좋고, 어떤 정책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가, 그 정책의 종류들, 그런 거 정리하셨던 게 이제 정부 개입의 수단에서 공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보통 묶어서 하나 정도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정책 수단에서 토지정책 배웠죠, 토지정책. 그 토지정책에서 공부했던 건 두 가지. 지역지구제하고 토지은행제도. 그래서 각 정책 수단에서는 공부하실 게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 내는 거. 그래서 지역지구제에서는 꼭 기억하시랬던 게, 개념 또는 뭐구와 관련해서 목적. 그 지역지구제가 시행되는 목적은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뭐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다. 부의물가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거 기억하셨고, 효과는 사실 뭐 그닥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고, 중요한 건 누구 그랬어요? 문제점. 그래서 지역지구제 때문에 생기는 두 가지 문제점, 사전적 독점의 문제와 형평성 침해 문제. 그런 것들 정리했던 게 지역지구제. 토지은행제도에서는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개념은 여러 차례 물었었고, 틀리게 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뭐 낸다? 장단점. 그래서 뭐 장점, 단점 정리해드렸던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법조문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공토지 비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으니까 그 법조문의 구체적 내용을 묻기도 한다. 물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토지정책은 시험 문제 자주 내지는 않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주택정책 들어가셔서 임대료 규제 배웠었죠? 임대료 규제.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서는 제일 먼저 개념과 관련해서 얘가 뭐라는 거, 최고가격제 또는 가격 상한제라는 거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와 시장의 균형 임대료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균형 임대료가 더 커야, 즉 규제 임대료가 더 낮게 설정돼야 정책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그랬고, 반대로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가 더 크면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거 배웠었고, 그럼 두 번째는 그때 발생하는 정책 효과를 모함으로 나눠서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를 나눴었죠. 그래서 단기 효과에는 정책 효과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랬고, 그 다음 장기 효과 5가지. 공급 감소한다, 초과세 발생한다, 암시장 형성된다, 질적 수준 떨어진다, 저소득층의 주거 이전까지 제한받는다. 이거는 뭐 딸딸딸 외워두시랬고, 그럼 또 하나 배웠던 게 임대료 규제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는 거에 대한 대책. 그래서 얘는 뭐 단기적으로만 시행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 이 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성 값이 어떻게 돼야? 비탄력적이 돼야 정책이 더 효과를 발휘한다. 뭐 이런 것들 배웠던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낸다면 뭐 물어볼 수 있다? 계산 문제. 근데 계산 문제는 지난 시간에 균형 얘기하면서 문제 이미 풀어보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일단 얘는 보조금을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수요 쪽 보조와 뭐로 나눠진다? 공급 쪽 보조로 나눠진다는 거 기억나셔야 되고, 수요 쪽 보조에서 기억할 건 종류 두 가지 있었죠? 가격 보조와
또는 다른 말로 집세보조라 부르는 애랑 소득보조 또는 현금보조라 부르는 애 구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정책 효과 면에서는 누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가격 효과. 그 다음에 소비자의 효용증대 측면에서는 소득보조. 뭐 그거 구별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 정책 효과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기와 장기를 나눠서 특히 기억하실 거 장기적으로는 모두 늘어날 수 있다. 임대주택의 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공급 이론 배우실 때 정부에서 저소득층한테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는 수요도 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도 는다. 뭐 그런 거 기억하시랬고. 그 다음에 공급축 보조에서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순서 기억하시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보조를 주면 뭘 낮춰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이 어떻게 해서 늘어서 가격이 어떻게 되니까 하락하니까 장기적으로 모두 늘어난다.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주든 공급자한테 보조금을 주든 수요 공급 둘 다 증가하는 정책이 임대료 보조다. 그 다음에 또 주택정책으로 배우셨던 게 공공주택의 공급. 이걸 왜 적어드린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집에 가서 이거 혼자 해보셔야 돼. 그래서 이게 다 떠오를 정도 돼야지 정책론 네 문제를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주택 공급에서는 첫 번째 개념 설명했었고, 그래서 주공아파트 생각하시랬잖아요. 질적 수준이 비슷한 주택인데 훨씬 싼 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걸 공공주택 공급을 했고, 기억하실 건 정책 효과. 근데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서는 가장 주의하실 게 뭐랬어요? 주택을 둘로 나눈다. 원래부터 있던 사적 시장과 죄송합니다. 원래부터 있던 사적 시장과 공공주택 시장에서 단기와 장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나눠서 기억하시랬죠. 그래서 사적 시장과 공공주택에서 사적 주택과 공공주택에서 각각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정확하게 아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특히나 주의해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택정책 그러면 이 세 가지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얘는 무조건 하나는 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섞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배우셨던 게 이제 조세정책. 조세정책은 일단 뭐 조세 정가와 기착, 그래서 조세 정가와 기착, 그래서 개념 정확하게 알자고 그랬고, 그 중에서 뭘 묻는다? 조세 기착의 크기 묻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조세 기착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서 판단되니까 그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뭐로 정리하랬어요?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을 더 부담한다. 탄력적인 애가 세금을 덜 부담한다. 그래서 비도탄들로 정리하고 마시자고 그랬고, 그럼 또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게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 효과.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조세 동결 효과라는 게 뭔지 이해하자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실 게 공평한 세금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정책론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할 일은 이거 백지 하나 꺼내놓고 쭉 정리를 해보셔야죠.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그럼 몇 점 맞아요? 100점 맞아요. 아, 100점은 안 맞겠구나. 95점 맞습니다. 38페이지 가서 제일 먼저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악화되는 현상을 말하고 특징 4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번 생기면 악화되기 쉽다. 악화 성향. 옛날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 비가역성. 계속 해결 안 해주면 남아있는다. 지속성. 해결 수단이 다양하다라는 특성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에는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나눠지고, 토지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토지는 그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가가 비싸고 토지 양이 부족한 게 문제죠. 그래서 토지 양이 부족한 거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 문제는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로 나눠지니까 양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주택 문제는 다 해결했다가 아니라 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거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 151번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소득 분배나 뭐 이런 걸 측정하는 값들. 그래서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10분의 분배율은 그 값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2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그랬고, 그 값이 얼마일 때? 2, 지금 뭐 묻고 있어요? 불공평할 때 묻고 있죠? 2일 때 가장 공평하다고 그랬고, 0일 때 가장 불공평합니다. 그럼 여기서 불공평한 걸 묻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로렌츠 곡선이었고,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일 때와 직각일 때가 가장 극단적인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대각선일 때가 가장 공평, 그 다음에 직각일 때가 가장 불공평. 그 다음에 진위계수는 그 직각과 대각선을 연결한 삼각형 분의 소득 불평등 면적의 비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고 그 값이 얼마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워질수록 소득은 가장 불공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 이런 건 다 떠나서라도 가장 소득은 어떨 때 공평하고 어떨 때 가장 불공평한가는 알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52번 PR과 슈바비 지수. PR은 어떻게 구하는 값? 나의 연간 소득분의 주택가격. 그 P는 주택가격을 나타낸다 그랬고 I는 인컴, 소득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PIR은 나의 연간 소득분의 주택가격으로 계산하는 거고 슈바비 지수는 생계비 지출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이 값이 공통적으로 어떨수록 작을수록 나는 주거비를 부담할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으로 이해하자고 그랬고 이 값이 어떨수록 클수록 주거비 부담 능력이 작은 저소득층으로 이해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 슈바비 지수나 PIR이 크다는 건 어떤 사람이다? 저소득층이다. 그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주거비를 부담할 능력이 낮다라는 걸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153번 슈바베 법칙이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슈바비 지수, 즉 생계비에 대한 주거비의 비율을 나타내는 슈바비 지수가 어떻다? 낮다.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그 값이 높다. 그러면 지금 슈바비 지수나 PIR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10분위 분배율이나 진위계수는 큰 게 좋은 것도 있고 낮은 게 좋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특히나 진위계수 이런 거는 물었었고 한 번 시험에 나왔었고 슈바비 지수나 PIR은 자주 묻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값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2번에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에서 시장 실패란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겨놨더니 시장의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그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현상.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뭐라 부른다? 시장 실패. 중요한 건 원인이랬어요. 그래서 독과점이 존재하거나 금요의 경제 때문에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또는 공공재라는 재화가 존재하는데 이 공공재는 비배제성 또는 비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 비배제성은 뭐라고 이해하시죠? 공짜. 비경합성은 공용.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무임승차하려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필요한 양보다 과소 생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외부 효과는 따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그 거래 당사자 간에 둘이 알고 있는 정보의 크기가 똑같지 않아서 역선택이나 또는 도덕적 해이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시장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에서는 일단 그 원인 네 가지 기억하시고 내용 중에서 공공재는 뭐만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 생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정부 개입에 대한 얘기인데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는 경제적 기능을 위해서 개입하는 수도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나 형평성과 같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집 풀면서 이 두 개 구별하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냈던 건 정부 개입의 수단.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는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수단을 토지이용 규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지구제나 공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 또는 인허가제도 이런 것들이 다 토지이용 규제 또는 강제적 수단으로 분류되는 거고, 직접 개입 수단은 원래는 시장이 하던 역할을 누가 대신하는 거? 정부가 직접 대신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에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가제 같은 게 따르고, 그다음 수급량 조절하는 거에 토지은행주대나 공공주택 공급 또는 공영개발 또는 시험에 나왔었던 공용수용, 공공수용 이런 것들은 다 직접 개입 수단으로 보시는 것들. 그 다음에 간접 개입 수단은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지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 금전적 방법을 사용하는 게 임대료 보조나 조세제도 또는 금융지원 같은 게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당하는 게 등기나 지적제도 또는 공시지가제도,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 개입 수단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 최근에 나왔던 문제처럼 정책수단 8개 쭉 나열해 놓고 직접 개입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간단하게 내는 문제죠. 그래서 156번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공재 수요자들은 뭐로 한다? 무임승차자의 성향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적정량보다 과대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과소. 공공재가 시험에 2번 나왔는데 그 2번 다 이걸 물었어요.
과소 생산될 수 우려가 있는데 이걸 뭐 과대 생산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됐거나 아니면 적정량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라고 해서 틀리게 됐던 거. 157번 직접 개입 수단 개념이죠. 개념. 정부가 시장 기능을 불신하기 때문에 가격을 통제하거나 수급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시장 실패를 통제하는 수단을 직접 개입이라 부르는 거고, 간접 개입은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시장 기능 자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 수단을 간접 개입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개념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159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정치적 기능은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정책 수단들 중에서 용도지역지구제나 토지은행제도, 용도지역지구제 개념 설명하면서 얘는 부의회부가를 제거 또는 감소시켜서 토지를 좀 더 어떻게 이용하려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은행제도나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정책 수단이라면, 임대료 규제나 임대료 보조 또는 공공주택 공급정책과 같은 주택정책들은 저소득층들도 집을 좀 구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소득 분배를 공평하게 만들려는 형평성을 달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책 수단마다 달성하려는 목표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그런 것들도 묻긴 하지만 주로 이쪽에서 많이 묻는 건 3번에 있는 외부효과죠. 외부효과. 그래서 외부효과는 일단 물어보죠. 네 가지 요건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두 번째,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한테 영향을 주는 거다. 세 번째, 의도하지는 않았다. 근데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를 외부효과라 부른다. 그래서 외부효과에는 그 밑에 종류가 두 가지 있죠. 부의효과와 정의효과. 그래서 부의효과는 세 가지는 엮어서 항상 기억하시랬죠. 의도하지 않은 뭘 준 거? 피해. 그래서 세 번째 칸에 얘는 남한테 피해를 준 게 문제되는 이유는 뭐예요? 적정량보다 과대 생산되거나 과대 소비되기 때문에 문제됐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감소하는 쪽으로 정책을 잡으면 되죠. 그래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부담금 부과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거나 세금을 중과세하는 방법으로 수요 공급이 줄어들게 만드는 게 부의효과고, 그다음 정의효과는 의도하지 않은 뭘 준 거? 이익 준 거. 그래서 이익 주는 게 문제인 건 세 번째 칸에 있는 것처럼 과소 생산되고 과소 소비될 우려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적어서 문제니까 이걸 늘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가를 못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보조금이나 지원금,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 등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수요 공급이 더 어떻게 하도록 늘어나도록 유도를 하랬죠. 그럼 이 세 가지는 엮어서 공부하시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두 번째 칸에 있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중에 누가 더 크냐 작으냐 문제 따지랬죠. 그러면 부의효과는 남한테 피해가 가는 거니까 남은 누구예요? 사회적인 거 따지랬어요. 사회적인 거. 제3자니까 사회적인 거. 그러면 피해가 되려면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커진 거예요. 커진 거. 피해가 되려면 사회적 편익은 어떻게 한 거고? 작아진 거고. 그래서 부의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거고 사회적 편익이 더 어떤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의효과 되는 거고, 반대로 정의효과는 남한테 이익을 된다면 제3자 입장에서의 사회적인 비용은 어떻게 된 거? 줄어든 거. 그 사회적 비용이 작아야 되고, 이익이 된다는 건 사회적 편익, 제3자한테 가는 편익은 어떻게 된 거예요? 커진 거랬어요. 커진 거. 그래서 두 번째 칸에 있는 그거 물어볼 때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고, 정리 안 되면 억지로 외워서라도 가야고, 안 외워지면 어떻게 해요? 시험장 도착하자마자 168번. 주택지역에 공원이 입지하거나 대규모 편의시설이 입지했으면 무슨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정의효과. 정의효과 발생해서 그 동네 살기 좋아졌으니까 수요 증가, 가격은 상승. 근데 거꾸로 169번. 공해를 유발하는 연탄공장을, 그러면 공해를 유발하는 연탄공장이 우리 집 옆에 있으면 집값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뭘 했어요? 규제를 했는데 환경 부담금을 부과했답니다. 그럼 규제는 제대로 한 방법이죠. 벌금이나 부담금 부과를 했으니까. 그럼 부담금 내는 만큼 공급자인 연탄 공장 입장에서는 공급을 어떻게 할 테고? 감소시키겠죠. 그러면 공장 인근의 주택은 그럼 공해가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그래서 168번과 169번 과정 잘 따져서 봐두시면 되겠고, 170번.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1번.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한테 영향을 주는 걸 말하죠. 틀린 데 하나도 없습니다. 2번. 외부 효과에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를 다른 말로 정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를 다른 말로 부외부 효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이러한 외부 효과는 생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총 종류가 4가지 있는 거죠. 생산, 소비, 각각, 정, 부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의 부동성과 인접성이라는 특성이 뭘 일으킨다? 외부 효과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동산의 특성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때 외부 효과를 일으키고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 2가지 특성 들으라면 누구다? 부동성과 인접성. 4번. 부예부가가 발생하면 아까 169페이지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 옆에 공해 일으키는 공장이 있으면 집값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주택가격 하락합니다. 5번.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작은 재화. 그럼 항상 사회적인 거 따지랬잖아요. 그럼 사회적 비용이 작은 건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나한테 이익이요, 손해요? 이익이요, 이익. 비용은 줄어드는 게 이익이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는 이익을 주고 있는 경우니까 얘는 뭐예요? 정외부가죠, 정외부가. 그럼 정외부가는 뭐가 문제래요?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과소 생산되는 게 문제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외부 효과 중에. 정인지 분질 구별해내야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하는데 앞에 있는 말 가지고 정인지 분질 구별 못 해내면 답 못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하시면 되고 그거 나왔을 때 뭘 따져보면 돼? 제3자한테 이익이 되느냐 피해가 되느냐만 잘 따지면 돼요. 그래서 외부 효과까지 해갖고 이 부분에서는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쪽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그 중에 뭐 90%는 외부 효과를 물었고 그 외에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는 제일 중요한 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국가가 토지의 용도를 강제로 정해줌으로써 토지 이용에서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뭐 부의부가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설정되는 게 지역지구제죠. 그래서 효과는 우리가 장단기 효과로 배웠던 가장 전형적인 모습. 그래서 어떤 지역을 특정 용도로 지정해주면 그 용도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증가. 그럼 초과수요 발생하니까 그 용도에 대한 가격 상승. 그래서 초과를 넣는 공급자들이 장기적으로 그 용도에 대한 공급도 증가. 근데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건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비용 따져보는 거는 뭐 추가로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문제점 기억하시겠습니다. 문제점. 그래서 지역지구제 시행은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독점은 기존에 있는 공급자들한테만 모두 초과이윤이 돌아가니까 이걸 무슨 독점? 사전적 독점이라 불렀죠. 그 다음에 2번 지역지구제가 시행되는 내용 중에는 어떤 지역을 개발적으로 지정해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도 생기고 어떤 지역은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가가 하락하는 지역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활용되기도 하더라. TDR 제도 같은 게 활용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TDR 제도는 옛날에는 뭐 내용도 자세히 묻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급만 되는 거죠. 그래서 TDR 제도 언급된 거 2가지. 지난주에 뭐 할 때?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얘기할 때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TDR 제도가 언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 때문에 생기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또 TDR 제도가 언급이 된 거죠.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페 넘겨서 42페이지 174번과 175번은 토지은행제도 또는 토지비축제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174번은 실제로 문제가 나왔던 장단점 물어본 거고 175번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법조문 문제를 구성을 한 거고 114번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비축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은 개념이죠. 정부가 미리 싼값에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공공자유분 또는 공공임대보유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제도를 토지은행제도라 부른다. 2번 토지은행제도가 시행되면 장점 중에는 국가가 토지를 매입했으니까 개인들에 의한 난개발을 막는다는 건 장점. 그 다음에 3번 토지은행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개발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이 어렵다는 건 단점이다. 가 아니라 국가가 개발해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누구한테 가요? 국가한테 가요.
그러면 그걸 다시 사회적으로 환원하기가 쉽다라는 게 장점이었죠, 장점. 그럼 이거 말고 또 장점 설명했던 건 토지를 미리 사놨기 때문에 적기에 저렴하게 필요한 토지를 공급한다는 것도 장점. 그래서 장점 3가지 기억하시고. 그럼 틀린 건 3번이에요, 일단. 4번, 정부가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하면 정부가 사들이는 토지와 사람들이 그거 따라서 같이 사는 투기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투기를 유발하는 결과도 생길 수 있다는 건 단점. 단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단점을 설명드렸던 건 막대한 비용이 든다. 그 다음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은 단점이었죠. 그 다음에 그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또 장점으로 하나 설명했던 게 5번.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 즉 자유의사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팔기 싫어도 강제로 뺏기는 수용보다는 권리 침해가 적다라는 것도 장점의 하나로 설명했었죠. 그래서 114번은 실제로 기출됐었던 장단점 물어봤던 문제를 구성한 거고 175번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은행제도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 법조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은행제도를 시행하는 주관 부서는 국토부를 했죠. 그래서 토지 비축 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세워야 돼요. 근데 종류가 2가지 있죠.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종합계획은 몇 년 단위? 10년. 10년. 시행계획은 매년.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3번째는 비축 목적. 그래서 비축하는 토지는 3번에 있는 것처럼 공공개발용 토지도 비축할 수 있지만 수급조절용 토지도 비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번 수급조절용 토지로서 보선계획 공고 이전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보상계획도 안 나왔는데 매수 청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후가 될 테고. 그다음 3번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매각 형태로 공급하고 수급조절용 토지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한다. 얘는 개발된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 맞는 표현. 그 다음에 4번 토지은행 사업으로서 공급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쓰겠다는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뺏어가야지. 근데 환매하는 조건이 몇 년? 3년이에요. 3년. 3년 이내에 다시 그대로 안 쓰면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다. 농지 아니면 사실 비축할 토지가 거의 없잖아요. 도시 토지들은 다 이미 개발해서 사들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수도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겠죠. 그래서 법조문 물어보면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물을 거고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한 3년 전인가 4년 전쯤에 모의고사 한번 나왔던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주 묻는 부분은 아니라고 그랬고 토지정책은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주택정책이죠. 주택정책. 주로 주택정책에서 내니까. 그래서 임대료 규제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될 건 얘가 뭐라는 거? 최고가격제 또는 가격 상하제라는 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직접적 개입 수단 중에 하나로서 임대인이 정부에서 규제한 임대료 이상으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2번 정부에서 규제하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어때야? 작아야 정책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반대로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으면 아무런 효과도 없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 효과는 답이 둘 중에 하나죠. 초과 수요 아니면 효과 없음. 그래서 누구 찍는 분들은 초과 공급 찍는 분들은 개론 저한테 안 배운 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 나가셔서 개론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민열 교수님한테 배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학원 나가는 데마다 하거든요.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8개 반에다 그 얘기를 하는데 모의고사 보면 40%는 민법 선생님한테 개론을 배우고 있더라고.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니까. 초과 공급은 임대료 규제에서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모의고사에 내면 그거를 찍는 분이 한 30-40% 돼. 그러니까 개론을 민법 선생님한테 배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야. 되게 웃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있겠지만 시험 봤다며. 다른 학원은 이미 1회차 모의고사 봤댔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 드렸어. 분명히 배신자 없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막 웃었잖아요. 시험 보면 그거 찍는 분이 있다니까?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 칠판에 그 바닥에다 써놔.
초과공급 X 써놔 여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실 건 뭐랬어요? 정책 효과. 단기적인 효과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은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하락했고 공급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혜택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장기가 되면 6가지 정책 효과는 딱딱 외우시랬죠? 공급 감소한다, 초과 수요 발생한다, 암시장이 형성돼서 이중 가격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주택의 질적 수준 떨어진다,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전까지 제한한다. 그래서 5가지 정책 효과 제일 많이 묻고, 그 다음 그에 대한 대책, 정책이 단기적으로만 효과를 보니까 단기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일 테고, 그 다음에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정책들과 같이 시행하면 공급이 감소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따로 외우시라고 했던 게 179번. 수요와 공급의 가이탄력성이 어떻게 될수록 비탄력적이 될수록 이 정책은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인 시장에서는 이런 가격 규제를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기억하시고. 118번. 임대료 규제 정책은 최고가격제이기 때문에 균형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어때야? 낮아야지만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시랬고.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개념에서 무조건 최고 가격제이기 때문에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정책 효과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기억하시고, 특히나 장기 효과 5가지는 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따로 하나 기억해 두신다면 이 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탄력성 값이 어때야? 비탄력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 그 다음 44페이지 가셔서 계산 문제는 지난 시간에 풀어봤잖아요. 임대료 규제 효과 계산하는 거랑 그 다음에 암시장 가격 구하는 거 했었어요. 예, 했었어. 44페이지 임대료 보조 정책. 일단 수요 쪽 보조와 공급 쪽 보조로 나눠서 공부하시랬고, 수요 쪽 보조에서는 가격 보조 또는 집세 보조라는 애와 현금 보조 또는 소득 보조라고 부르는 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격 보조, 집세 보조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만 집값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주택의 상대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가격 보조다. 그래서 얘는 주택 수요를 늘린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시킬 때 훨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랬고, 이에 반해서 현금 보조, 소득 보조는 주택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에서 정해놓은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금 받는 만큼 뭐가 늘어나는,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소득 보조, 현금 보조죠. 그래서 이 현금 받은 사람은 이 돈 가져서 뭐 사 먹을 수 있으니까, 한우 구워 먹을 수 있으니까,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으니까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달성시키는 측면에서는 얘가 더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물었던 건 그 정책 목표라고 그래서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 목표 달성에는 누가 더 유리하고 효용 측면에서는 누가 더 유리한가, 두 개 혼동시켜 물어보는 거 많이 묻는다는 거죠. 그 다음 정책 효과는 뭐 상대 가격을 낮춰주든 소득을 늘어나게 하든 어쨌든 주택 수요를 늘리겠죠. 주택 사라고 돈 준 거니까, 집 사라고 돈 준 거니까 주택 수요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돈 수요 늘어난 만큼 단기적으로는 초과 수요 발생해서 가격은 올라가니까 초과를 넣는 공급자들이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랬어요?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공급도 증가한다는 거. 그러니까 수요자한테 보조금 줬으니까 수요만 느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뭐도 는다? 공급도 는다. 그 다음에 공급 쪽 보조는 공급자한테 직접 돈을 주진 못하니까 금융 혜택이나 조세 혜택을 줘서 뭘 낮추는 거예요?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랬어요. 그럼 비용이 떨어진 만큼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그래서 가격 하락. 그럼 가격 떨어졌으니까 주택 수요도 늘어나서 사람들이 집 사는 걸 도와주는 걸 공급 쪽 보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 목표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누구한테 보조금을 주는 게 더 유리하다? 공급자한테 보조금 주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주면 이 돈 받아서 다 집 사러 가니까 주택 가격을 올리잖아요. 근데 공급자한테 보조금을 주면 공급부터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가격 안정에서는 누가 유리하다? 공급 쪽 보조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그 정책 효과 4가지에 나타나는 순서 잘 외워두시면 되죠. 그래서 183번. 임대료 보조 중에서 정책 목표 달성 측면에서는 누가 유리해요? 가격 보조.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내가 좀 고기를 사 먹어야 되겠는데, 명절 때로 할까요? 명절 때 조카들한테 용돈 줄 때 책 사보라라고 주죠. 야, PC방 가서 오버워치 해라 이거 주진 않잖아. PC방 가서 게임하다 와라 이러고 돈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는 목적은 주택 수요를, 책 수요를 늘리는 게 목적인데 이때 조카들은 뭘 받는 걸 더 좋아해요? 현금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게 현금 보조죠. 그래서 효용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가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주는 입장에서는 뭐가 더 유리한 거예요? 책 사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84번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잘못된 것. 1번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단기효과 수요 증가 초과 수요 발생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가격 상승 2번 임대료 보조로 인해 장기효과 주택 공급 증가 그래서 주택 존재량 자체가 늘어날 수 있죠. 3번 주택 건설 임대주택 건설자에게 보조금을 줬습니다. 이걸 공급 보조라 부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장기적으로는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그래서 수요 증가가 돼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임대료 보조 정책 중 정책 효과 면에서는 가격 보조가 더 유리하고 그 다음 5번 공급 측 보조의 경우 수요 측 보조보다 임대주택 안정에서 더 어떨 수 있다?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가격 안정에서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8번에 나와 있는 공공주택 공급은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주공아파트 생각하시랬어요. 주공아파트. 그래서 정부가 시장의 임대료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정책을 이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라 불러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사적주택에 있는 임차인들이 더 싼 어디로? 공공주택으로 이사 오게 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주공아파트를 짓는 의도는 뭐예요? 집값이 하도 비싸니까 그거보단 싸게 주택을 공급해서 그걸 그쪽으로 이사 오게 하는 거죠. 이것도 말이 그렇고 요즘에는 LH도 주택 장사하느라고 여기 내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LH에서 짓는 아파트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전세 들어가는 것보다 임대료가 더 비싸더라고요. 잘못 책정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징계 먹지 않았나 싶어요. 단기효과 봅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1억인데 공공임대는 보증금 9천에 월세 30인가를 더 내야 돼.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뭔가. 그래서 욕 먹었을 거야 아마. 단기효과 봅니다. 단기효과. 단기적으로는 공공주택이 훨씬 싼 게 생겼으니까 사적주택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가요? 공공주택으로 이사가죠? 그래서 사적주택의 수요 감소. 그럼 사적주택의 임대료 하락. 그러면 원래 공공주택은 처음부터 싸게 공급됐고 사적주택은 아까 2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적 임차인이나 공공 임차인이나 둘 다 혜택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가 되면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해요. 근데 이 감소하는 양이 누구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공공주택 지어준 양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주택량에는 변화가 없다. 이거 잘 이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따로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체 주택량에는 변화가 없다. 왜? 늘은 만큼 줄었으니까. 그 다음 2번 사적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적 임차인들의 혜택은 없어지는 거고 누구만 혜택 보는 거예요? 공공주택으로 이사한 사람만 혜택 봐요. 그럼 똑같은 임대주택인데 가격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사적주택은 비싸고 공공주택은 싸고. 그래서 뭘 형성한다? 이중가격. 188번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1번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량은 증가한다. 이걸 맞다고 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난 만큼 사적주택량 줄잖아요. 그래서 전체 주택량은 불변.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2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단기적으로는 공공주택 이사 가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사적주택의 수요 감소. 3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사적시장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게 하여 장기 효과 묻고 있잖아요. 사적주택량 어떻게 된다? 감소. 4번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공주택으로 이수한 사람은 단기뿐만 아니라 언제도 장기에도 혜택을 본다. 5번 공공주택 임차인들은 임대료 차액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효과를 보는 거죠. 이중가격이 형성되니까.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고? 1번. 이런 게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1번이 틀렸다라고 하기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공주택 공급에서 따로 기억하실 거 하나 지어주는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주택량의 변화가 없다. 여기까지가 주택정책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조세정책은
일단 조세의 정가와 기착 개념 정도는 확실히 알아두셔야죠. 조세의 기착은 아니 조세 정가는 세금이 부과되면 이 세금을 내가 다 안 내고 남한테 어떻게 하려는 거 떠넘기려는 형태를 조세의 정가라 불렀고, 그랬을 때 이 정가된 세금이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얼만큼 부담되느냐의 문제를 조세의 귀착. 근데 시험 문제에서 뭐 묻는다? 조세 귀착이 크게 묻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1번 조세 귀착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비, 더, 탄, 덜. 그래서 탄력성의 크기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의 크기는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으니까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은 애가 더 많이 부담하니까 하나가 작아질 때 하나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 2번 같은 경우, 2번, 3번 같은 경우에 수요의 가계 탄력성이 공급의 가계 탄력성보다 더 클 때 세금을 누가 더 부담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항상 누굴 찾아라? 비탄력적인 애를 찾으세요. 비탄력적인 애. 왜?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을 더 부담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는 지금 누가 비탄력적인 거예요? 공급이. 그래서 공급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가계 탄력성보다 공급의 가계 탄력성이 더 크죠. 그럼 무조건 누굴 찾아라? 비탄력적인 애 찾으세요. 그래서 그 비탄력적인 애인 누가?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기출된 건 아닌데 4번, 5번과 같이 실제 값을 구하라고 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요자 부담하는 부분을 계산하고 싶으면 전체 부과된 세금에다가 전체 탄력성 분의 상대적 탄력성이니까 누구 하라? 공급. 그다음 공급자 부담하는 부분을 계산하고 싶으면 전체 탄력성 분의 상대적이니까 누구? 수요. 그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세기차의 크기는 비더탄들 하나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금 부과로 인한 경제효과에서 그 가로친 부분, 세금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수요든 공급이든 둘 다 감소되는 효과를 6글자로 조세 동결효과. 근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주로 공급자한테 부과하는 세금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에 있어서의 동결효과란 세금 부과로 인해서 공급이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결국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말하죠. 그래서 조세 동결효과의 개념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 4번은 공평과세와 관련해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정밀한 세율을 부과하는 재산세, 이걸 다른 말로 정률세라 불렀죠. 그럼 이게 공평한 세금이 아니라 누구의 세부담이 더 커지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세적인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평한 세금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소득이 많아질수록, 주택가격이 비싸질수록 세율을 높게 부과하는 누진세나 차등과세가 훨씬 더 공평한 세금으로 봐야 된다. 196번. 조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세자로부터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되는 걸 정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를 문제를 귀차. 그 다음에 197번. 수요의 가이탈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나, 그러면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며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 세금 자기 혼자 다 내야죠. 그래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이때는 모든 세금을 수요자가 부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공급의 가이탈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탄력적일수록 세금을 덜 부담하는데,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덜 부담하니까 한 푼도 부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자는 세금 한 푼도 부담 안 하니까 모든 세금은 누가? 수요자가 다 부담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하시고, 정책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할 것도 많고 사실 내용이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각 정책 수단마다 시험에 내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 그럼 뭐가 시험에 나온다. 임대료 보조,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온다. 공공주택 공급,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온다가 정리되는 순간 안 틀려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정리 잘 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4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투자론부터 정리할게요.